최진효 작가님 어떤 비밀 북토크 연천에서 열게 됐고, 처음에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스토리나 뭐 올릴 때 음악을 그냥 올리지 않고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가님 서다에 오신다고 첫 스토리 올렸을 때가 제가 AC/DC 음악을 올렸었어요. 네. 백인 블랙을. 그래서 빠바밤 그 아이언맨에서도 쓰였던, 근데 그 음악 같은 반응으로 너무 많이 이거를 해주셔갖고 일단 구글 폼을 먼저 올리고 받았습니다. 근데 더 오시면 앉을 자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저는 작가님의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좀 깊게 듣고, 또 어떤 땐 조용히 듣고, 또 서로 나누려면은 최대한 20명 이상은 좀 어렵겠다 해서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서 저희가 감히 잘랐어요. 그래서 다 개별 문자 죄송하다고 드렸는데 한 20분 가까이 되세요.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연천과 경기 북부에 너무 많은, 저는 워낙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많았다. 너무 감사했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또한 여담이지만 저도 AC/DC 무척 좋아하고요. 근데 갑자기 그 해가 지는 곳으로 출간했을 때 민음사 이제 잡지 리터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인천항에 가서 AC/DC 티셔츠를 입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고심해서 한 첫 번째 선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작가님을 다 어떻게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가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거는 오늘이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광화문고 교보 광화문점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팽이를 제가 봤어요. 제가 항상 신간이 나오면 보는 버릇이 있고, 내가 모르는 책? 이건 과연 무엇? 하고 이렇게 꺼내보는데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팽이를 꺼내봤는데, 저는 약간 SF 소설일 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제가 이제 팽이를 단편을 읽고 이렇게 약간 띠용한 마음으로 저 혼자 이제 10년간 약간 어찌 보면 스토킹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처럼 작품을 다 따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문장을 선별해서 단행본이 있는 것을 저쪽에 쫙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와주신 거 감사하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저의 초창기 첫 소설집부터 따라 읽어주셨다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쓴 초기작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제가 쓴, 10년도 더 됐죠. 거의 15년 전에 제가 쓴 글을 읽는 게 약간 내 소설이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지지 않은 어떤 질문의 지점은 있구나.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부터 혹시 제 소설을 읽으셨다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작가님은 워낙 잘 쓰시는 작가님이시고, 저기 제가 다 놓은 책들이 뭐 감히 제가 평가하자면 기복이 없는 퀄리티를 유지하시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초창기 작품들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딱 그렇게 나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팽이도 좋고, 그리고 이재아 언니에게가 저한테는 현실에서는 전혀 접해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책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특별한 한국 소설은 무엇입니까? 뭐 20세기, 21세기에 나온 특별한 한국 소설은 무엇입니까? 몇 권을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꼭 들어갈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재 언니도 서점에서 봤을 때 부사 이재야 언니에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의 부사라고 생각했던 게 이름이 되고 그 인물이 저에게 마치 실존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훅 다가온 경험이 정말 재밌는 소설도 많고 정말 잘 쓴 소설도 많지만 어떤 인물을 제가 직접 마주했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어서 저한테 되게 특별했어요,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일 아끼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꼭 이재하라고 여태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인물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분 산문 읽고 저희가 이제 3월에 절기 북토크로 작가님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산문을 처음 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산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 네. 그래서 책에도 앞부분에도 써놓으셨지만 작가님이 이 산문을 쓰신 어떤 특별한 연유와 어떤 쓰셨던 기분 그런 것들이 저희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책 모임 친구들 분들 중에 몇 분도 최진유 작가님 산문? 이러면서 동명이인? 막 이렇게 듣다가 너무 좋았다고 다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소설로 만나는 작가님을 뭔가 이렇게 접한 계기가 됐는데 산문을 쓰시게 된 특별한 이 책에 언급하신 거에서 확장된 이야기가 네. 있으시면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제가 2018년에 떠난 몽골 여행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개인적인 사연인데요. 제가 2018년, 2019년 그쯤에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제 소설가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런저런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몽골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겠니? 그래서 거기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대. 언니가 그러길래 언니 저는 여권도 없고 비행기도 못 타봤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볼게. 그러고 이제 그 언니를 비롯한 그 선생님들이 마련한 방법이 난다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작가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방법을 고안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민정 대표님이랑 계약을 하고 언제 성사될지 모르는 계약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소설가였고 산문에 대한 열망이 없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민정 대표님이 저를 도와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권을 받아서 몽골 여행을 9박 10일을 갔다 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시간이 한없이 흘렀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제 짝꿍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제주도의 한리무 모폴이라는 곳에 아주 작은 로스터리 카페를 이제 열게 되었고 그 카페 이름을 무한의 서라고 지었어요. 근데 제가 커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집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카페에 나가서는 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연관성을 알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 글을 써서 이제 원하시는 분께 드리면 좋겠다. 근데 어떤 글을 써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민정 대표님과 난다 식구들이 근처 달리 책방 이런 곳에 북토크를 하러 왔다가 카페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민정 대표님한테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절기마다 편지를 써 라고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절기면 한 달에 2번이고 보름 주기니까 그 정도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언니 그 편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 절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헤맸지만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형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쓰는 재미를 알아가게 됐고 그렇게 1년 동안 24통의 편지를 완성했어요. 그렇게 24통의 편지를 갖게 되니까 책으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절기에 어울리는 에세이를 또 24개를 써서 이렇게 제가 가진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소설가이지만 산문집을 가장 두껍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괜찮으세요? 네. 작가님 제가 다른 북토크 하시는 거 뵀을 때 낭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네. 제가 얼마 전에 경칩이었으니까 경칩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월입니다) 입학식과 개학식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경칩.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이제부터 한난을 반복하다 마침내 봄으로 나아갑니다. 추위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때. 추위가 곁에 있어 따뜻함을 실감하고 따뜻함을 느꼈기에 더욱 차갑게 다가오는 바람. 그리고 마침내 도래하는 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비슷한 일상 속에도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사랑을 믿고 오늘은 의심하고 마음을 꾸깃꾸깃 구겨서 힘껏 던져버렸다가 먼 곳까지 터덜터덜 걸어가 내가 구긴 그것을 주워서 펼쳐보던 날들. 사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루. 나는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두통과 기관지 통증이 있습니다. 입맛은 쓰고 으슬으슬 추워요. 사람은 왜 자꾸 아플까? 아프니까 사람이겠지 생각하다가 저번과 똑같은 곳이 아픈 건 아니라고 생각을 고쳐봅니다. 이건 새로운 감기야. 아픔을 모르는 나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천둥 소리에 놀라 더 깊은 곳으로 숨지 않고 용감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작은 생명들. 우리는 비, 바람, 벼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다닐 거야. 지금보다 젊었던 날, 나의 좌우명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 천둥 소리에 귀를 막지 않고 섬광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
비바람과 진흙탕 속에서도 용감하고 당당한 나를 꿈꾸던 날들. 그러나 두려웠던 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자신이 없습니다.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할 테고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따라갈 수 없으리란 생각에 벌써 숨이 찹니다. 새싹은 돋고 꽃은 피어나고 나비는 날고 온갖 생명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는 세상에서 나도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겨울에 있습니다. 아픔이 낫지 않아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기도 싫어서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싶을 때 사랑은 왜 자꾸 아플까? 아프니까 사랑이겠지 생각하다가 당신도 오늘의 나는 처음이겠구나 생각을 고쳐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사랑이야.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하루.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계절. 내가 만약 당신을 속상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따뜻한 추억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픔을 모르는 나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으니 용감하고 당당한 나의 상처가 그 일부를 지켜줄 거예요. 이 감기가 다 나으면 그땐 정말 봄이겠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올해의 봄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3월에 북토크 이제 절기 북토크 3월을 하기로 하고 물론 이 책을 다 관통해서 읽지만 제가 이제 이 3월의 편지를 보면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이제 나름 홍보 저걸 뭐라 그러죠? 저렇게 만들어 보면서 문장을 골랐는데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추위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때 추위가 곁에 있어 따뜻함을 실감하고 따뜻함을 느꼈기에 더욱 차갑게 다가오는 바람. 그래서 저 문장을 저희가 넣어서 네. 이제 북토크 모객도 하고 네. 계속 올렸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3월에 경칩의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이 쓰게 되신 어떤 다른 배경이나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경칩의 편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붙은 산문을 보면 첫 경칩의 편지가 따로 실려 있고 사실은 이 경칩의 편지가 가장 먼저 있지만 가장 나중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형식에 제가 완전히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가장 마지막에 쓴 거고 제일 처음 쓴 편지는 그 에세이에 붙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편지를 쓰면서 좋았던 점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하던 절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고 거기에 덧붙인 우리 선조들의 지혜랄까? 뭐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하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칩이 그냥 뭐 개구리가 깨어서 우는 계절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벼락이 치면 첫 번째 천둥이 치면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 이런 것 문장을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천둥이 치면 숨을 법한데 땅으로 나온다니 그 작은 벌레들이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게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글로 남겨두니까 이 편지를 쓰던 2024년에 나는 감기에 걸렸구나 이 즈음에 또 올해는 안 걸렸네 다행이다 뭐 이 생각도 하게 됐고 저한테 3월이라는 건 마지막 기회거든요. 우리에게는 3번의 새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1월 1일이죠. 그때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덕담을 건네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음력설이란 게 또 있어서 한 달 정도를 민기적거릴 수 있어요. 다짐했던 것을 조금 미루고 유예하면서 새해에 적응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음력설이 다가오면 우린 또 한 번 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덕담을 건네면서 다시금 다짐을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3월 2일은 마지막 기회거든요. 진정한 시작은 3월이다. 네. 이게 약간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입학식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새 학기를 겪는 그 어떤 DNA가 남아 있어서 3월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부터 한 해가 시작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3월이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진짜 2025년이고 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는 때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 두려운 감정이에요. 그 편지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새 출발이고 시작이어서 막 설레고 그런 감정보다는 새 출발이 저한테는 좀 버거운 거예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이제 공부는 더 어려워질 거고 앞으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 그런 게 되게 좀 저한테는 버겁게 다가온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또 편지에 담으면서 이래서 글쓰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막 이렇게 사람에게 하긴 힘들거든요. 난 3월이 좀 부담스러워. 난 사람들은 봄이 온다고 좋아하는데 난 봄이 좀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난 봄이 오면 괜히 더 처지더라. 뭐 이런 얘기 못 하는데 글로 쓰면 실제로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어서 말하지 않던 사람들도 나도 좀 이런 면이 있는데 라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되게 내밀하게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또 소중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소설을 주로 쓰셨는데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반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두려움이 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쓰는 이유를 매번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 쓰기에 좋은 점을. 근데 소설은 사실 작가와 독자가 약속을 하잖아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픽션입니다. 이거를 약속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을 쓸 때 저는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마음껏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때로는 막 냉소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소설은 가상의 인물 뒤에 숨어서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에세이는 또 다른 약속이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생각이고 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를 전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소설 쓸 때보다 약간 조금 더 그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써도 될까? 소설이라면 쓰겠는데 에세이에 이걸 쓰면 너무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작품으로 최진열 작가님 만났을 때는 약간 스마트하고 시니컬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 이제 일단 글을 잘 쓰니까 스마트하시고, 근데 작품을 통해서 약간 시니컬하시고, 근데 완전 모범생이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행 본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게으른 성향이 있어서 이게 재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엄청 부지런하고 모범생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약간 작가님을 10년 동안 멀리서 보듯 친구처럼 생각했다고 했는데 최진영 작가님 약간의 반항아 기질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걸 물론 산모니 작가님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읽는 독자는 신선하고 좋을 수 있는데 확실히 작가님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산문에서 나를 드러내는 산문은 약간 그런 지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진영 작가님이란 작가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계기?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저는 좀 워낙에 다독하는 사람이라 좀 깊이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이제 북토크가 잡히고 다시 이 책을 읽는데 처음에 제가 저희 책 모임 친구들 몇몇이랑도 나눴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그 작가님이 그 더운 여름날 그 카페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걱정을 더 듣고 싶어서 나는 자랑하듯 말합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이들한테는 평범한 문장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장이 다시 읽으면서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염려를 듣고 싶어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마음과 사람은 어떤 마음과 사람일까? 그 마음의 한계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일까 하면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나눈 몇몇 친구들이 그냥 우리 같으면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빨리 키라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서 작가님 반항아 기질도 있는데 너무 다정하다. 너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 문장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의 걱정을 더 듣고 싶어서 나는 자랑하듯 말합니다. 네. 저는 이 안에서 보여지는 작가님 너무 많은 사랑에 대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작가님을 작품으로 만났을 때는 좀 어두운 면이 더 먼저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데 여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작가님의 모습과 또 캐릭터를 창조하고 작품을 쓰는 것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시는지도. 네. 다크 진영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소설의 특히 초창기에 그 구애 증명 정도까지 드러나는 그 어떤 굉장한 우울과 불안과 고통에 둘러싸인 어떤 인물과 그런 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다크 진영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애칭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크한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두 가지 면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이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 속에서 인물을 통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에세이에서는 그 사랑이란 것에 빛을 비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거에 더 치중을 했다면 같은 사랑에 빛을 비추고 그 조금 더 밝은 면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더 스위트하게 네. 많이 스위트해요. 네. 정말. 네, 근데 제가 그런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맹목적이렇게 갈구하는 인물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나가는 또 곁다리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책 모임이 있는데 늘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는다고 자부하고는 있었는데 한 멤버가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 상실, 아픔 이런 책만 읽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게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사실은 그러면서 좀
밝은 책을 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책 중에 잘 쓴 책은 너무 선별이 바로 되는데 밝고 재밌고 유쾌하면서 약간 완성도가 있는 책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보면서 최진영 작가님한테 이 밝은 최진영 작가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말랑한 사랑 얘기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드려봐야겠다. 이런 계획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상실과 고통과 죽음과 이것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몰입하고 공감하는가, 혹은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존재에 대한 상실과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과 그런 것의 기본 더 깊은 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실이 슬프고 좀 더 잘 애도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든 어떤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그 이를테면 어두운 감정을 떠받들고 있는 건 사랑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랑이 그렇다고 밝고 긍정적인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랑이 사람을 형편없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네.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관계도 있거든요. 네. 바로 앞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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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굳이 화를 내지 않아요. 무시하면 그만이고,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굳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네.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한쪽 측면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작가의 역할이고 작가의 일이란 건 사람들이 다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작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간으로서 갖는 그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이 사랑의 이러저러한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밝은 사랑 이야기를 쓰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살았어요. 네, 작가님 첫사랑 얘기 되게 단편에서 네. 꾸준히 쓰시잖아요. 네. 말랑말랑하기도 좀 아프지만 말랑한 첫사랑 얘기. 네, 그것도 저만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소소한 목표이긴 한데, 이제 내 이름으로 발간되는 모든 소설집에는 첫사랑이라는 단편을 넣고 싶고, 그것은 10대 청소년 퀴어물이어야 한다라는 저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거를 첫 소설집부터 작정했던 건 아니고, 첫 소설집에 넣었던 첫사랑을 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첫사랑에 관한 단편을 쓰고 싶어서 그냥 또 써버렸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걸 계속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감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일단 저희 개인적인 이유로는,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전두엽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첫사랑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인이 된 다음에 돌이켜 보면 한 사람을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딱 그 시기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를 그 시기에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이제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게 말하면 정열적으로, 약간 다르게 말하면 광기 어리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고, 싸움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예, 난 네가 옆에 있어도 미칠 것 같고 네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미칠 것 같고 네가 뭐 그러거든요.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서로 쳐다보시니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그거는 그 시기에만 가능한 감정인데 저는 그게 사랑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각을 되도록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고 처음 내가 나 아닌 누군가 타인을 그토록 열망할 수 있었던 존재다 나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미지근해졌지만 어떤 시기에 나는 나를 버리고서도 타인을 다 가지고 싶어 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싶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도 첫사랑 시리즈는 아니지만 내용이 다르니까 계속 나오나요? 그게 이제 제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쓰게 될 것의 치읓 리을에서는 중년의 화자가 나오거든요. 여전히 10대 퀴어물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를 몰라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새로운 곡을 듣지 않는데요. 들었던 노래만 듣는데요. 예,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그 멜론 차트 100을 듣고 있을 때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옛날로에 듣던 노래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계속 10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라는 한계를 조금 느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 10대들의 첫사랑 같은 사랑의 모습을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을 중년에서도 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너무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힘든, 차라리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면 정리가 힘든 건데 정리할 수 없게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그 사랑 때문에 힘든 분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요. 또 제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결국 첫사랑의 그 어떤 젊은 그러니까 푸른색의 색깔은 다르지만 결국 그 파란색이 계속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거 느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10대, 20대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지냈는데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약간 40년 주기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40년 주기로 가는 것 같다. 비로소 제가 40대가 되어 보니까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사랑과 같은 감정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네, 40대에 10대 같은 어떤 그걸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 네. 기회가 있으신 분들. 축복 맞아요. 네. 작가님 또 3월의 얘기나 책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제가 자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니요, 질문을 아닌가. 많이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님 작품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저쪽에도 쭉 나열해놨지만 책이 저렇게 많은데 질문을 드려도 되나? 이게 제가 어떤 북토크 갔을 때 어떤 작가님이 당신이 낸 책이 당신의 자식들 같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작가님도 같은 비슷한 뭐 표현이 달라도 그렇다면 가장 잘난 자식, 가장 뭐 아픈 자식 그런 뭐 표현이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그런. 네, 저는 자식 같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같은 게 뭔지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식 같다면 끊임없이 바라보고 아껴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책으로 출간되면 다시 잘 안 보거든요. 가장 구석진 책장에 넣어두고 다음 소설을 향해 달려가요. 예. 그럼 X애인? 저한테는 약간 자식보다는 X 같은 느낌의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고 모범적일 것 같다, 이렇게 단행본을 계속 낼 수 있는 이유, 제가 모범생 같거나 스마트해서는 아니고, 그게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마감이란 것이 갖는 힘입니다. 일단 과거에 내가 약속해 놓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거고,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아프거나 잘나거나 이런 표현보다는, 앞서 제가 또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가장 아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재하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태.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쓴 소설에는 제가 쓴 소설의 인물은 저는 다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을 막 열심히 가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인물을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쓰는 편이어서, 저는 인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소설을 쓸 때 소설 쓰기 좋아하는 점 중에 또 하나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소설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죽은 연인의 시신을 먹는다던가, 과거의 나와 현재, 미래의 내가 뭐 편지를 주고받는다던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갑자기 러시아 대륙으로 건너간다던가, 네, 수천 년 산 나무의 목숨을 빌려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준다던가 하는 것은 소설이니까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 라는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딘가에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미묘한 지점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저는 소설 쓰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쓴 작품에서 이재하 같은 경우는 그 허구의 이야기가 단 1도 없어요. 이재하에는 허구가 없어요. 물론 이재하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긴 해요. 근데 이재하라는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이재하 언니에게 나오는 그 모든 에피소드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는 마치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수집한 이야기를 그냥 소설로 썼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하 언니 얘기를 내고 처음 북토크를 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였어요. 이것은 현실에 있는 이야기이고 저는 다만 이재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모았을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어떤 그 소설과도 어떤 차별점이 있는 소설이고, 이재하 언니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동안에 너무너무 생각이 많았고 인물에게 많이 기대어야 했었어요. 이재하라는 인물에게. 그래서 이재하가 가장 저에게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 강추합니다. 네. 작가님, 제가 질문을 몇 개 또 적어왔는데, 작가님이 띠지 문구 있잖아요. 네. 요 띠지 문구를 이렇게 정한 건 작가님의 의견이셨었나요? 이 책에 저의 의견은 원고밖에 없어요. 제가 쓴,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이제 출판사에 초고를 보낼 때는 제목 정도는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 제가 붙인 제목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목 정도는 붙여서 보내는데 저는 이 난다 출판사의 김민정 대표님이 제목 장인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목도 안 붙이고 그냥 보냈어요. 제목도 없이. 제가 여기서 한 거는 이 원고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 분들이 이 소제목과 이 제목과 이 표지와 이 띠지와 이거 다 해주셨습니다. 아,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띠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여기 연천이잖아요. 뭐 대학가나 뭐 신도시도 아니고 연천이다 보니까 저희 책을 사러 오시는 손님들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카페다 보니까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냥 오시면 이제 책을 사진 않아도 맨날 이렇게 훑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책을 1년에 한 권도 잘 안 읽으시고 책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연천의 아주머니들이 이 문장에 꽂힌 분들이 많아요. 나는 미움을 미뤘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요거를 어떤 분은 변주해서 더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랑을 미루겠다. 그러면서 여기 원래 오늘 오신다 그러셨는데 쑥스러우시더라고 그러셔서 이 책을 사가셨어요. 네. 아마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 10년간 산 책 첫 번째 책이 아닐까? 네. 근데 그래서 이 연천의 어른들이 이 꽂힌 이 문장은 그 누가 의도한 것인가 그래서 꼭 한번 저도 생각 못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의 안목, 출판사 편집부의 안목. 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떼어놓을 수가 없고 우리는 너무 이제 지겹고 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 이야기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절기 얘기라서 되게 쉽게 와닿았고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신용목 시인님 책을 사가셨어요. 네. 너무 보람차다.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책을 어떤 때는 어떤 분은 10권씩 막 사가시고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당연히 보람찬데 굉장히 너무 보람찼어요. 네, 그래서 막 신용목 씨님께도 개인 연락처를 알면은 막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한테 요 작가님의 책에서의 문장 그리고 신용목 씨님의 문장을 막 사진 찍어 와서 글이 너무 좋아 이러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편견으로 책을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글이랑 결국 보편적인 글이고 많은 이들한테 다가가는 글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근래 요 띠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띠지 사건이 있은 지가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띠지가 무용한 것이 아니었다. 유용하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좋은 글을 알아보고 그 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리 세 번째 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갖고 너무 제가 고민인 거예요. 앞에 2권을 너무 만족스럽게 읽으셔갖고 네. 그 소설을 읽으실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쉽게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은 책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틀이 깨지면서 정말 읽으셨던 게 나도 멍게가 너무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멍게가 뭔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사실 요즘 멍게가 너무 자주 나와갖고 근데 그 멘트도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늦게 찾아올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책은 있지 않을까? 이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띠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띠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띠지를 이렇게 접어서 예쁘게 책갈피. 저는 그냥 책갈피로 네. 하는데 저도 그래 책갈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 그래서 요즘도 멍게가 가끔 나오시나요? 아우, 봄이니까. 봄이니까 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떤 비밀을 낸 다음에 이제 절기마다 작은 책방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게 대단한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은 틀어놓으면 되고 음악도 틀어놓으면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건 가능한데 독서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자기 의지가 있고 정성이 있고 좋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자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진짜 내밀한 어떤 소통 방식이기도 한데 이 책을 한 권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 오후에 너무 소중하잖아요, 일요일은.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낸 이 독자님들의 존재가 저는 진짜 신기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은 되게 구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냥 그런 익명의 독자들, 리뷰들, 뭐 한 줄 평으로는 글자로만 만난 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눈 마주쳐주시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가시는 이 분명한 사람들이 건네는 말은 두고두고 제 안에 남아서 제 안에 멍게가 대활약할 때 그 멍게의 대활약을 조금 이렇게 저지해 줍니다. 그래도 나에게 그 소설을 읽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 라고 이제 항변해 주죠. 근데 왜 멍게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게 그 멍게라는 명명의 기원은 생각해 보면 거의 2015년에 악스트라는 잡지가 은행나무에서 발간하는 악스트라는 잡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고한 에세이에서 제가 멍게를 처음 썼어요. 그냥 제 안에 어떤 그 못난 자아가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해방을 놓고 싶어 하고 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내가 좀 뿌듯한 일을 했어도 과거에 했던 형편없는 일을 끄집어 와서 넌 이런 애였잖아 이렇게 내미는 아시죠? 그 자아가 있거든요. 그 자아를 전 너무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냥 멍게에게 미안하지만 멍게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자아를 멍게라고 불러버렸어요. 멍게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게 바로 작가적 모먼트인가? 네. 멍게? 그래서 저도 뭔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해야겠어요. 책 한 권 걸고. 네, 너무 그 방식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네, 근데 네. 작가님처럼 뭔가 멍게 마냥 이제 약간 그 우울함이 올 때 멍게가 왔니 하면은 그게 약간 상쇄되는 네.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멍게를 이름을 찾아보세요. 네,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거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요. 부르기 싫거든요. 약간 별론데 귀여운 거. 별론데 귀여워. 약간 귀여운 면이 있어요. 남편 이름?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에피소드들도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 귀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분이니까 작가님이랑 이렇게 질문이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이 시간을 보면서
잘들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네. 근데 정말 저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되게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옆에 와서 말씀을 하셔도 소곤소곤 하세요. 되게 소곤소곤 되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고 가시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이 소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낯가림이 있고 앞에서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기 너무 조용하셔서 이게 외려 이렇게 반대적으로 제가 나래도 떠들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건 최진영 작가님 오신다 그랬을 때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희미님 네. 쓰게 될 것이라는 책이요. 저는 그거를 사기 전에 당연히 쓰게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오잉? 이랬어요. 네, 좋았는데 그 제목을 지으실 때 혹시 뭐 의도를 하셨다거나 이걸 독자들이 글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든지 그래서 그 제목을 짓게 되신 그 비하인드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은 제목이 소설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편 소설은 특히 더 그런데 그냥 명사형으로 지어버려요. 뭐 의자, 남편, 근데 그런 제목은 좋은 제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단편이니까 괜찮은데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 구애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판사에 파일을 보낼 때의 파일명은 너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받아보시고 그렇게 나쁜 제목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제목도 아니다. 이거를 검색창에 쳐봐라. 너무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산울림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인가.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목 리스트를 한 4-5개를 뽑아서 줬고 그 중에 제가 구애증명을 선택한 경우고 해가 지는 곳으로 같은 경우도 해가 지는 곳으로는 부제였고 원래 제목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이제 그 돈데보이였어요. 그게 어디로 가나요라는 뜻인데 돈데보이였는데 그게 이제 출간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돈데보이 역시 너무 검색창에 입력하면 다른 것이 나오니까 원제를 덜어내고 부제를 원제 삼았고 이제야 언니 얘기 같은 경우도 제가 출판사에 원래 넘길 때의 초고 제목은 이제야였어요. 역시 좋은 제목이 아니죠. 이제야를 치면 그 부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야 언니에게도 출판사에서 지어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는 저의 제목이 단번에 수락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쓰게 될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일단 쓰게 될 것이라고 제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20년 동안 썼고 지칠 때도 있고 글쓰기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은 내가 되게 프로 소설가, 베테랑 소설가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무슨 글이든지 시작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못 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기분을 매번 느끼거든요. 그런 기분이 들 때 책 등에 쓰게 될 것이라는 적혀있는 책을 한 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나는 언제나 못 쓸 것 같았지만 어쨌든 쓰긴 썼어. 쓰게 될 거야. 이렇게 저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목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좀 이 소설집에 실린 이야기가 이미 내가 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쓸 이야기라는 의미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게 될 것이라는 제목을 출판사에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그건 너무 글쓰기 책 같기도 하고 에세이 제목 같기도 하니까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다른 안을 줬어요. 그 다른 안이 그 책의 그 제사라고 하죠. 맨 첫 장에 실린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었다라는 제목이고, 그 문장은 홈 스위트 홈에서 발췌한 건데,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었다로 하자. 근데 제가 무슨 깡인지 여태까지 하지 않은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난 쓰게 될 것으로 하고 싶다. 대신 표지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표지는 내가 따라갈게. 근데 난 이 제목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사수했어요. 쓰게 될 것을. 근데 책이 출간되고 리뷰가 올라오는데 역시나 출판사의 선택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에세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작법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쓰게 될 것이란 글자가 박힌 단행본 하나를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작년에 친구와 우리 그 뭐죠? 도서대전 거기서 샀어요. 네네. 근데 저도 제목을 딱 보고 이제 에세이일 것 같았고 네. 최지효 작가님 이번에도 이제 독자분들이 처음에 우리 사러 오신 분들이 동명이인 뭐 이런 것처럼 최지효 작가님 근데 약간 이 표지부터 제목부터 출판사까지 조금 이제 작가님 책을 오래 읽어온 사람으로서는 좀 색달라 보였거든요. 근데 홈스위트홈이 또 거기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쓰게 될 것. 질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담인데 그 어떤 비밀이란 제목을 이제 대표님이 제안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구의 증명 단 한 사람 쓰게 될 것 어떤 비밀 요 네 글자로 가는 이 라임 좋은 것 같다 리듬감 그러셨거든요. 네. 저는 그건 있어요. 제가 SNS 사실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걸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시태그 쓸 때 그 글자 수가 나란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 건 아닐까. 책 제목 이렇게 쓸 때. 맞아요. 네, 얼마든지. 일단 저는 작가님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지만 성인 되고 나서 계속 자기계발 서적이나 경제 서적 같은 것만 책 독서의 이유는 무조건 정보 수집이고 공부의 이유다라는 뭔가 그런 신념이 있었어서 문학이나 에세이 이런 걸 사실 되게 등한시하고 좀 무시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의 증명이 MZ들한테 되게 핫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친구들도 구의 증명을 다 너무 알고 있고 추천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책 편식을 없애게 된 계기가 된 너무 소중한 책이고 그래서 이 어떤 비밀이 저희 인생의 첫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진짜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나를 살게 하는 기억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읽으셨을 텐데, 그럼 혹시 그 반대로 나를 갉아먹고 있거나 좀 나를 항상 언제나 아프게 하는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책에서든 배울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학책, 소설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배우듯이 어떤 책이든 끝까지 읽으면 뭔가 배울 지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갉아먹는 기억 같은 거는 글쓰기에 좋은 점 또 세 번째 씁니다.
소설에. 네, 에세이로도 쓰고 소설에도 쓰고 그렇게 계속 돌아보다 보면은 나를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기억에서조차 나는 얻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없이 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 쓰기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내가 겪었던 일을 내가 안다고 생각한 나의 과거를 상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에세이에서 쓴 졸업식 장면에서 엄마가 운동장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날 못 만나고 돌아갔다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실에 앉아있던 나만 알고 있지 그때 운동장에서 엄마는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언제 갔을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에세이를 쓰면서 다시금 그때를 내가 경험한 그날을 엄마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뭐 외할아버지 이야기, 외할머니 이야기 쓰면서 어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맨날 내 손잡고 구멍가게까지 갔다 온 거. 근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가장 키가 큰 할아버지와 가장 작은 나와 그 어린아이의 뒤뚱뒤뚱 위태로운 걸음을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 길까지 갔다 왔던 그 가장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또 달라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쓴다는 건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시선으로, 다른 감각으로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한 번 더 상상하는 일이고 다시 한번 겪어보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제 인생에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과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제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면하면 내가 이것은 생각하기 싫다고 밀어두면 그것은 언젠가 제 마음을 구르다가 거대한 먼지 뭉치가 돼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방 청소 안 하면 나타나는 그 먼지 있잖아요. 괜찮다면 내가 괜찮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괜찮은 상황에서 좀 다시금 돌아보는 것도 저에게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아까 손 드셨는데. 이 에세이는 아니고 저는 그 해가 지는 곳을 아이를 키우면서 읽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7살, 8살쯤 됐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문장 중에 우리는 서로에게 혜민의 엄마이고 혜민의 아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문장을 읽고 뭔가 되게 작은 소명? 책임감? 나도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 이렇게 대하고 싶다 때 되게 지친 마음이 이 문장이 되게 다가와서 그 이후로 모든 아이들 내 아이처럼 대하리라고 너무 피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 아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배경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한 또 7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좀 놓고 싶은데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못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앞서 뭐 작가의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 쓰는 사람의 일이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책 한 권을 쓰는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1년이 걸리더라도 그 책에 담긴 어떤 사유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평생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사느라 바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어떤 것에 타인에 대해서든 타인의 삶에 대해서든 혹은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네. 우린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를 생각해야 되고, 예,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일인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골똘하게 타인을 관찰할 수 있고 왜 그럴까 질문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때로는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과정이 되게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신생아는 갓난아이는 똥을 싸도 예쁘고 예, 침을 흘려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웃으면 예쁘고 그러니까 한 존재가 똥마저도 예쁠 나이는 그 나이 때고 사실은 그 부모는 자식의 똥을 더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그 기본적인 의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어째서 사람은 사람을 저토록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존재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온 문장인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이로운 그 존재들을 보면서 그래 부모만으로도 가능한 내 삶의 어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썼던 문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한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네, 한편으로는. 네. 깊은 사랑을 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뭔가 좀 마음에 들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을 좀 읽어봤는데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다 평범하면서도 되게 특별하고 특이하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책을 쓰실 때 주제를 먼저 정하시는지 아니면 인물이 먼저 좀 떠오르시는지 네. 하는 것들 좀 네. 저는 제가 이 에세이에도 썼지만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싶은 이야기를 쓰거든요. 특히 장편을 쓸 때는. 왜냐하면 장편 소설 한 권을 쓰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쓰는 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끝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쓸 때 제가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건 이 소설을 이끌어갈 질문은 무엇인가 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막힐 때마다 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질문이 있어야 이야기가 나아가요. 예. 그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정하는 건 질문이에요. 구해증명 같은 경우는 사랑을 과연 해야 하는가 였어요. 역설적으로. 사랑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였고 소설을 쓰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었던 거죠. 구와 담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질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끌고 나갈 인물을 정하는데 이 인물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조금 각색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에 놓아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과 인물이 정해지면 저는 씁니다. 근데 정말 플롯이나 구성이나 에피소드를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고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해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글로 쓰다 보면 머릿속에는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글로 나오는 건 흑과 백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으면 좌절하거든요. 계속 절망하고 좌절해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이상이 있는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안 가지? 라고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게 싫어서 저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나도 잘 모른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자, 이제부터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롭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일단 질문과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아까 그 몇 번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동명이인의 뭐 작가인가라는 게 제가 그 동명이인의 작가여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간혹 제 인스타로 네. 그 기획으로 작가님인 줄 알고 네. 저한테 이제 뭐 질문을 던져오시는 아, 그러세요? 모아오셨네. 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이 그 작가님처럼 소설을 좀 잘 쓰면 네. 잘 쓴다는 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쓰시는 분들 사실 찾아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몇십 년 만에 뭐 보통 소설 내시는 분들 있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소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좋은 소설을 양질의 소설을 계속 이렇게 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꿀팁이 있다면 네.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답변을 네, 최현 작가님 이랬다. 네. 성함이 최진영이시. 네, 최진영이고 저는 시랑 이제 웹소설을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검색하면은 항상 이제 네. 최정 작가님이 나오고 저는 저 아래 나오니까 네. 항상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저랑 장르가 다르시네요. 네. 어디 최씨세요? 저는 해주 최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네. 네. 여기서 어디 치시세요? 저요? 저는 경기도 광주채 씨라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질 못했어요. 경기도 광주채 씨를. 그러게 진짜 저도 처음 듣는 처음- 채씨거든요. 네. 다 물어보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경기도 광주 채씨. 네, 경기도 광주채 씨라고 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은 한국전쟁 때 내려오셨어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족보를 사셨나 했는데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전해주셔가지고 네. 양질의 글을 꾸준히 쓸 수 있는 팁 모르겠어요. 저도 그 팁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문 작가는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시를 쓰시니까 시를 쓰는 사람은 성실함보다는 저는 재능의 영역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를 다루는 감각 자체가 달라서 근데 산문 작가는 성실해야 돼요. 매일 일정 분량의 글을 써야만 하고 그
글을 다음날 지우더라도 그만큼을 다시 써야 하고,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저는 육체적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계속 그렇게 앉아있으면 목이랑 어깨랑 허리랑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성실해야 하고 끈기 있어야 되고, 네, 이건데, 이거는 사실 근데 모든 일에 필요한 거잖아요. 글 쓰는 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글쓰기에만 포함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말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필요한데 이 글 쓰는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치더라도 좀 쉬었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를 좋아한다와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말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때로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글 쓰는 시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두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잘 쓰는 팁은 없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시인이 아니어서 시인은 또 어떻게 대답할지는 알 수 없는데, 소설을 잘 쓰는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지우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정말. 네, 글쓰기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희망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글 잘 쓰는 방법이란 게 있고 이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따로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소설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전 따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좋아서 쓰다가 작가가 된 경우인데, 글쓰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서 그걸 내가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면 저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고, 여태까지 글을 쓰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그게 전부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지우고. 네, 그러다 보면 글이 나오는데, 그 비슷한 질문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문장을 쓸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보는 이 책은 제가 완성한 책이고, 그것은 제가 모든 문장을 수없이 고친 문장을 받다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나는 절대 한 번에 쓴 문장이었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한 문장을 보는 거잖아요. 완성품을 보는 거니까. 그 대답과도 연결이 되어서 잘 쓰는 방법은 많이 고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장면이, 그 여학생들이 비를 막 맞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되게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러고 하는 모습, 그 마음이 뭔지 저도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되게, 근데 저도 이렇게 막 해보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뭐 소심한, 뭐 주저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 어깨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하게 되는, 시도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지금은 비를 맞으러 나가실 수 있는지. 네. 비를
맞아야 될 때는 맞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느닷없이 비가 오는데 집에 우산이 많은데 편의점에서 또 그 비닐 우산을 사야만 하는가에 대한, 쓰레기를 또 사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맞는 사람이고 싶고, 조금 더 문학적인 이제 표현으로는 비가 올 때 비를 피하려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바람이 불 땐 바람을 맞으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모두 감당하고 경험해보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10대의 나는 왜 그들처럼 비를 맞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컸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기 때문이거든요. 예, 나도 저 아이들처럼 저 빗속에서 저렇게 비를 맞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창문에서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난 그게 좀 싫어.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게 그게 싫어서 저는 주저주저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그 10대 때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일회적인 거고 단편적인 거고, 굳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그것을 왜곡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나니까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것에 망설임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카페에 가면 시인은 카페에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본대요. 근데 소설가는 창밖에 사람들을 본대요. 네. 근데 아까 작가님은 그 이야기를 질문에서 시작해서 캐릭터를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인의 마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네. 이 글을 보면 그 바깥에 있는 풍경이나 사람, 거기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맞으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별다른 시선이 아니라 저는 머릿속에 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두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떤 작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는 상상해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막 쫓아가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 질문이 자꾸 내 안으로 작가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네. 바깥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하죠. 저 혼자서만. 그 문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북토크에서도 한 말인데, 그러니까 시인과 소설가에 대한 저의 정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소설가는 정확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펼쳐보는데 시인은 그 단어를 파괴하려고 정확한 뜻을 찾아봐요. 이 단어를 자기 단어로 만들어서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게 시를 읽는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시가 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의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인과 소설가의 눈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한 게 네. 제가 작가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구의 증명이라는 책을 보고 저는 수학 얘기인 줄 알고 읽었어요. 네.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말하시려고 했던 거. 주인공 이름이 구의 어떤 의미가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같아요. 그냥 그 인물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보다 보면은 딱 달라붙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재하가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것은 이재하 아닌 다른 이름은 쓸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이재하라는 뜻, 이제서야라는 뜻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하의 종을 울린다 할 때 제하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하의 생일을 12월 31일로 설정하기도 했고, 제하의 종을 울린다는 건 이제부터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뜻도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하는 이제였는데, 구와 담도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단어를 붙여보다가 그냥 구와 담이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독자와 작가로 만날 때 좋은 점이기도 하고, 제가 소설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지점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구와 담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구와 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독자분들은 그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서를 해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내세요. 네, 모두 다른 의미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주시기를 왜 구와 담일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구는 동그라미니까 굴러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실제로 소설에서 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담은 담벼락처럼 딱 서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였는데 맞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저 그 북토크 때 가서 써먹어도 돼요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해석인데 저는 하지 못했던 해석이에요. 근데 너무 이름의 의미를 딱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 근데 이게 또 너무 좋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인물을 쓰면 읽으신 분들은 각자의 생각과 삶을 그 반영해서 이 소설 이야기에는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책인데 다 다른 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과 깃들어져서. 전 그런 걸 깨달을 때도 너무 짜릿합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젊은 어떤 친구가 구애 증명이 워낙 젊은 친구들한테 뒤늦게 핫했잖아요. 근데 읽고 저한테 준 이야기가 담의 사랑은 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인가 봐요. 온몸을 두드려 맞는 그래서 담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구는 이제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각자의 해석이 진짜 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질문을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건데 단편, 장편 다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건데 사실 저희 서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편 판매율이 현저히 낮아요. 장편보다.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되게 경장편 예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일수록 이제 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왕이면은 비슷한 가격대엔 두껍고 많이, 왜냐면 이분들은 너무 많이 읽으니까 한 장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겨울방학이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권하기도 했어요. 저도 겨울방을 좋아해서. 근데 이게 저는 책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북토크가 잡히고 나서 단편을 잘 안 읽는 분들도 이렇게 뒤척이다가 겨울방학 가져가서 너무 좋다고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경중을 두시는지. 단편과 장편과 중편에 저는 경중을 둔다기보다는 장편 쓰는 시간을 좋아해요. 단편은 언제나 마감에 쫓기거든요. 언제나 쫓겨서 써요. 그래서 양에 차지 않게 써서 그냥 낼 때가 있어서 단편 쓰기의 즐거움도 물론 무궁무진하지만 저는 한 작품을 하나의 글을 오랫동안 내 컴퓨터에만 넣어두는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이 원고의 존재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몇 개월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어요. 이미 이제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집자 선생님이 받아보시고 이게 공유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좀 실패해도 되고 고쳐도 되고 아직 가능성이 있고 그 시간을 좋아해서 저는 오랫동안 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넣어놓을 수 있는 장편 쓰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럼 더 긴 장편도 써주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은 장편도 마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니 두꺼운 책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책을 뭐 그냥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와 요거가 좋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두꺼운 걸 두꺼운 거. 가져가요. 네, 책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한 장이라도 더 약간 다들 활자 중독들 같아서 누구 얘기하는지 여기 이렇게 찔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저도 사실은 단편보단 장편을 좋아하는데 겨울방학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팽이도 좋아하지만 팽이랑은 또 결이 달라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시죠, 작가님? 네. 겨울방학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쨌든 책도 시대를 타고 시대는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낸 책이 지금 주목을 받기는 사실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제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0년 전의 책이라도 찾아 읽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그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점이 저한텐 저는 늘 제가 저를 얘기할 때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은 나중. 읽는 사람보다 더 먼저 되는 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사는 사람. 근데 요즘에 책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이런 이제 책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읽고 할 책들을 추리면서 이 많은 책들 중에 10년 뒤에도 독자들이 찾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보면 또 다들 너무 잘 쓰시고 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계속 들여놓는 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읽고 하는 기준 그리고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나 이렇게 권해드리는 기준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사 갈 때 가져갈 책과 추릴 책에서 이제 뭐 몇 권을 놓고 어떤 거 살까요? 이러면 이사 갈 때 가져갈 책 재밌는데 이사 갈 때 집이 평수가 줄어들면 놔둘 책이요 이렇게 그냥 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 지점이 제가 팽이를 지금도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너무 좋고 작가님은 이런 막 출판계 뭐 텍스트입이란 말도 있고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안에서 또 생명력이 짧은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책방을 하는 입장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순수한 독자로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자이기도 한 게 구해증명이 2015년 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책인데 출간 당시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초판을 못 팔았다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또 시리즈 중에 하나고 얇은 책이고 하니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21년부터인가 갑자기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으니까요. 10년 전 제가 쓴 글이. 그래서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책은 많은 사람들이 출간 뒤 몇 개월이 유효기간이라고 하고 마치 대중가요처럼 그때가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절감한 사람이고 10년 전에 10년 전에 쓴 나의 글이 현재를 돕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에 구해증명을 출간한 다음에 제가 초판도 팔지 못하는 이 일 더 이상 할 수 없어. 아무도 내 소설을 읽지 않는데 내가 왜 계속 소설을 써야 해? 라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그만뒀다면 네. 이후에 제 글은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구해증명을 사람들이 찾아 읽더라도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 일의 실패와 성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절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책들 보면 다 구간이거든요. 다 구간. 모순부터가 그렇죠. 양기전 선생님의 모순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스토너를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스토너도 진짜 예전 책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 데미안 같은 고전이죠. 그 정말 100년 전에 쓴 책을 지금도 읽고 있고 어떤 책이 출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는 그런 걸 믿지 않게 됐어요. 좀 더 물러나서 보면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은 최신작들이 아니에요. 다 고전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지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계십니까? 최근에 뭐 읽고 계세요? 그거 네. 그거 네. 누가 꼭 여쭤봐달라고 추천책이나 가장 즐겁게 뭐 최근에 읽는 책. 최근에는 예수연 작가님의 사랑과 결함 소설집에 읽고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리고 추천 도서는 사실 제가 여기에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책에 언급한 도서는 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그림책인데 어저께 선물 받아서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네. 올가 토카루추? 네, 뭐 그렇게. 소설자. 네네. 노벨문학상. 네.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 손 드셨는데. 아니 금방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정말 세상에는 좋은 책,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왜 출판계는 맨날 불황이래요? 네. 읽는 사람만 읽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불황이라는 말을 20년 넘게 한다는 건 불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9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시장을 지금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은 책 이외에 정보를 얻고 재미를 얻고 얻을 그게 너무 많잖아요. 플랫폼이. 예, 일단 핸드폰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웹드라마, 웹소설 모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진 이 세상, 이 현실에서 70년대에는 책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 외의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전성기를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황이다를 30년 동안 지속하면서도 불황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망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 읽는 독자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가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작아졌다고 해서 이 일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가치를 생각하면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이
책이 저를 비롯한 자꾸 시계를 보는데 저를 비롯한 작가님을 좋아하는 최진영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작가님이 의도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선물처럼 준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소설을 떠나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최진영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책으로만 바라보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던 그 작가 최진영을 만날 수 있게 선물처럼 주신 이 어떤 비밀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 자리에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가님 시간이 되셨고 또 사인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너무 많으셨는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책은 네. 그러니까 저의 아주 작은 자부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2년에 한 번씩은 단행본을 냈다는 자그마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홀순 연도에는 장편 소설이 나왔어요. 제가 그게 2023년에 단 한 사람까지는 지켰거든요. 올해 호수는데 그러니까 올해 책을 내려면 이미 늦었어요. 근데 제가 장편 소설 쓰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통 12, 1, 2 요 겨울에 장편 소설을 썼거든요, 그동안. 그 겨울에 모두가 자기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저도 제 동굴에 들어가서 장편 소설을 쓰는 그 시간을 참 좋아했는데, 그 루틴이 단 한 사람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장편 소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출간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주기가 깨지는 게 저는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출간 계획은 제가 올해 뭐라도 쓰면 내고 싶은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산문을 또 내실 생각은? 네, 산문 쓰기, 에세이 쓰기의 재미를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훨씬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그 여지를 봤어요. 훨씬 더 자유로운 에세이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버려서 산문집도 꾸준히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문장 너무 많이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인사드리면 제가 286페이지를 작가님은 이제 소설을 쓰면 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저는 쓰면을 읽으면으로 바꿔 읽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세계로 도망칠 수 있다. 현실의 삶에서 처참하고 비루해질 때, 지루하고 권태로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나는 주문을 외운다. 괜찮아, 나에겐 소설이 있어. 그 주문을 외우면 버틸 수 있다. 하지 못한 말, 할 수 없는 말을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제가 또 저희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또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작품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